네, 지금부터 2021년 국가직 7급 민경채 경호처 대비 법률 저널 피쌤 모의고사 2회차 상황 판단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은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문제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들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꼭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답률이 나왔던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6번입니다. 6번 문제고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정답률이 40% 정도 나왔고요. 넘긴 친구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정답률이 한 60%대 정도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연가 일수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자,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뭘까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월 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가를 사용하는 연도의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내가 연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연도가 이제 2017년이다라고 했을 때 2017년 6월에 연가 일수는 그해 2017년 12월 1일에 재직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직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군대 같은 거는 당연히 배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직 기간이 늘어나야지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재직 기간에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재직 기간 자체가 쉬어가는 기간이 있다면은 그건 다 빼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어,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법적으로 이제 지정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쉬게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재직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 그러니까 그 전해에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하루씩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1일씩 추가를 한다. 그다음에 그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뭐 이런 연가일수 외에도 초과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고 이거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 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사유가 발생한 후에 뭐 이런 경우는 미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재직 기간의 연가일수를 땡겨 쓰는 거예요.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직 또는 퇴직하는 이 사유로 더 이상 직무에 종사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만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가령 9월에 퇴직하시는 분은 그 연가의 기준인 12월 1일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2달은 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5항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 예외적인 상황도 잘 활용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선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2017년 3월 1일 임용이 되어서 재직 중인 이 사람이고 2018년 3월 1일 비위사실 적발로 강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근무는 지속을 했습니다. 자, 근무를 지속을 했기 때문에 이 2항에서 나오는 2항에서 나오는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근무한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A는 2018년에 병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2019년에 이제 뭐 당겨 쓰는 것까지 해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겨 쓰는 부분에 있어서 연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19년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2018년 3월에
징계를 받고 근무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징계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 병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다음 해에 연가일수를 더해줄 수가 없겠죠. 2019년에 연가일수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2018년도에 징계를 안 받아야 되는데 2018년도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상황에 연가일수 추가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항에서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재직 기간의 구분 중에 따라서 뭔가를 더 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재직 기간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이상 3년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7일을 추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2000 네. 19년 한번 볼게요. 2019년에 연가를 받기 위해서 2017년부터 근무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사실 2년을 근무를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연가를 사용한 연도를 기준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연가일수가 이쪽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같은 경우도 6일로 봐야 되죠. 자, 만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만으로 계산을 하시면서 이게 초과를 하냐, 초과를 하지 않냐를 봐야 되고 2019년 12월까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으로 계산을 하면은 1년을 초과해서 2년 미만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잘 고려를 해주시면 기억선지를 틀렸다라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기억선지가 맞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가를 징계를 받지 않았어야 돼요. 징계를 안 받았어야 그 다음에 추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19일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니은에서 2013년 1월 1일 임용돼서 재직 중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병역법에 의한 의무로 장교로 2년을 복무를 한 사람. 자, 장교로 복무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간에 다 산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간에 다 산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7년의 연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13년, 14년, 15년, 16년, 그리고 17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16년까지 만으로 4년을 채웠고요.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초과 5년 미만인 상태가 되겠죠. 4년 초과 5년 미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4년 이상 5년 미만의 17일을 기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기억 니은 다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6번을 보시면 정답이 굉장히 분산이 돼 있어요. 1번이 20%, 3번이 20%, 4번이 2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정답률이 분산이 돼 있던 건 다 찍었다는 이야기겠죠. 답은 2번이고요. 이런 문제들 무서워하지 말고 푸세요. 생긴 게 길다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길게 나오면 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좀 질리게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길고 어렵게 생겼으니까 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문제도 쉽습니다. 자, 공무원의 초임 호봉을 결정을 하고 경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 호봉을 확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1호봉이 초임 호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경력이 없을 때지. 경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력이 있으면 여기에 더해서 초임 호봉을 정하게 돼요. 자, 더한다라는 거 이거 놓쳐서 틀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병합법에 따라서 군 의무 복무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는 의무 복무 기간에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 연수로 본다. 그래서 그 연수에 1을 더해서 초임 호봉을 확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연수 계산할 때는 비율까지 다 계산해서 초임 호봉을 3.25로 한다든지 이거를 대입을 해보시고 선지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력 환산율표를 봤을 때 반영률이 100%인 경우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으로 해당 경력에서 근무를 한 경우고 그다음에 법인 및 기관 업체 이런 데서 유사 경력으로 일한 경우는 또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이 밑에 보시면 시간 강사인 경우는 50%만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대학에서 유사 경력으로 이제 유지를 한 경우 절반만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임용될 분야가 아닌 경우, 동일한 분야가 아닌 경우는 이 각각을 70이랑 60만 계산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과 을은 A국의 5급 선임 관리자로 임용이 되었고, 갑은 남성 기술 건축직으로 선택이 됐어요. 자, 기술 건축직이고요. 15년 동안 K대학에서 경제학 시간 강사로 있었어요. 자, 직무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사 경력에 해당하는 0.6만 곱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시간 강사로 일했기 때문에 절반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0.6 곱하기 0.5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4.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기본 호봉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 병역법에 따라서 이제 그 의무 복무 기간을 다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 마지막 조건 있죠? 1, 2, 3, 4, 5, 6 여섯 번째 조건 보면 경력과 군의무 복무 기간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하나만 선택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군 의무 복무 기간은 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5.5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을의 경우에는 여성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되었고 사기업 회계부서에서 있었다고 하죠. 사기업 회계부서에서 3년간 근무하였다. 자, 기본적으로 동일 분야도 아니고요.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한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0.6이니까 1.8 만큼의 경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1년에 더해주시면 2.850이 되게 되겠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봉을 더해주는 거를 이제 다들 놓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러 가지 이상한 걸 선택을 한 걸 보면 네, 호봉을 더해주는 거를 놓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1번 선택한 분이 많다는 게 그런 의미겠죠. 그 이외에도 2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찍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4번이 문제가 될 것 같고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 이 을 부분을 이미 틀렸기 때문에 5번을 선택한 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5번은 군 경력을 포함을 해서 값만 계산하고 넘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느낌이 드네요. 이게 그 저한테는 이제 상위 50%의 정답률도 나와 있어요. 상위 50% 같은 경우는 이 7번의 정답률이 하위 50% 분들보다는 2배 정도 높아요. 40% 이상이 네, 맞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어렵죠. 이건 어려운 문제 맞고 눈치채기 굉장히 눈치채기 힘든 부분들이 이제 함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피드백 넣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아마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4명, 8명이 있죠. 그래서 성씨가 김, 이, 박, 오가 있고요. 남자 이름으로 갑을 병정이 있고 여자 이름으로도 갑을 병정이 있대요. 근데 갑순이, 을순이, 병순이, 정순이가 각각 가져간 개수가 주어져 있죠. 1, 2, 3, 4개를 가져간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갑돌이랑 뭐 김갑돌, 이을돌, 박병돌 그리고 오정돌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자애들은 각각 김, 이, 박, 최순으로 박오순으로 갑을병정이 나눠져 있고 각각 A, B, C, D 개만큼 가져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얘네들이 가져간 것들의 개수의 총합이 얼마일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이 가져갈 때 누이가 가져간 거에 일정한 비율로 더 가져갔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남자애들이 가져간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이거부터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전체 32개 중에서 여자애들이 10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게 22개가 됩니다. 남자애들은 22개를 가져갔구나 라는 정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하나, 둘, 셋, 4개를 가져갔고 여기에 1배, 2배, 3배, 4배를 한 것들을 적당히 섞어주면 그 합이 22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문제풀이의 방향입니다. 자, 누이들이
1개에서 4개 사이로 가져갔고 남자들은 여기다가 1에서 4배 사이를 곱해서 1에서 4배 사이를 곱해서 그 합이 22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22가 나왔다라는 거는 짝수라는 거죠. 어쨌든 합이 짝수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는 애들도 전부 짝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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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또는 홀홀, 짝짝 그리고 짝짝짝짝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네요. 이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얘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1, 2, 3, 4랑 이게 1배, 2배, 3배, 4배 이것들을 적당히 곱해서 이 값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짝수가 곱해지는 게 2개가 있다 보니까 홀수가 4개 나오는 거는 애초에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홀홀 짝짝이랑 짝짝짝짝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질 수 있는데 짝수들만 나오는 걸 먼저 가정을 해보면 홀수랑 짝수들끼리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22보다 크게 됩니다. 22보다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이랑 2랑 곱해진다. 1이 2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2가 1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3이 4배가 되면 12, 4가 3배가 되면 12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22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1이 4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합들을 해봤을 때는 22보다 큰 값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2는 언제 나오나요? 라고 하면 홀수, 짝수일 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홀수, 짝수로 이제 22가 나오는 케이스를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1, 3, 3, 1, 2, 4, 4, 2 이렇게 해주면 이러면 좀 작게 나오는구나. 네, 요거는 계산을 다시 해드려야 되겠네요. 요거는 제가 조금 계산 실수를 한 것 같고 정확한 값이 이게 네 이렇게 섞여야 되겠네요. 1이랑 3은 일단 매칭을 시키고요. 1 곱하기 3 그러면 3이고 2랑 4랑 곱하면 8 4랑 2랑 곱하면 8 맞네 3이랑 2랑 곱하면 3 16, 6해서 22가 나오네요. 제대로 계산을 해놓고 이런 것도 저도 헷갈릴 수 있죠. 어찌됐건 이제 1인 숫자 값은 3배를 해줬다. 처음에 1개를 가지고 있는 애는 3배를 해주면 그게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값이 된다라고 했다면 얘는 박씨가 돼야 되겠죠. 네. 박병돌은 자기 누이가 가진 것의 3배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1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박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갑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개를 가지고 있던 누이는 4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오정돌의 누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을순이 되겠죠. 자, 3개를 가지고 있던 병순이는 어, 1배를 해준 친구로 가야 되니까 김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김병순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순이 같은 경우는 2배를 해준 이씨가 되니까 이정순이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는 1번밖에 없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그 경우의 수 문제를 조금 역으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되게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는 수식처럼 푸는 문제다, 부정방정식 풀이하는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의외로 또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10번 문제가 거의 100%는 아니지만 한 70% 확률로 부정방정식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문제들을 조금 모아서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책들은 이제 온라인에 올라가는 건 싫으니까 끝나고 별도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도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문제예요. 40%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래도 상위 50% 학생들의 정답률은 50% 가까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풀면 빨리 풀려요. 대입해서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식 세워서 풀려고 해서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크리스마스 예약 판매처에서 최초 예약받은 케이크의 수량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예약을 받는 케이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당근, 딸기, 치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면 일단 변수 설정부터 해주세요. 어차피 수량 구할 거니까 X, Y, Z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근 케이크는 32,000원에 팔리고 딸기 케이크는 38,000원, 치즈 케이크는 3만원에 팔린다고 하고 40% 확률로 옆에 바로 옆으로 옆에 케이크 종류로 옆에 종류의 케이크로 이제 오인해서 주문을 잘못 받는 케이스가 나와 있죠. 그러면 당근 케이크 같은 경우는 0.6x만 정상적으로 주문이 되고 0.4x에 해당하는 부분은 치즈 케이크에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딸기 케이크네요. 딸기 케이크에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딸기 케이크도 0.6만큼만 살아남고 나머지 0.4y는 치즈 케이크에 주문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 구조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자, 주문해서 실제로 판매한 양은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손님이 주문한 케이크랑 다른 케이크를 판매하게 되면은 25%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를 한대요. 자, 우리가 이제 판매가를 곱해줄 건데, 어, 얘네가 정상 주문이 된 거라면은 다 48,000원을 받겠죠. 근데 치즈 케이크를 당근 케이크로 오인해서 주문을 한 경우에는 25%를 깎아줘야 되니까 판매한 개수 자체를 25% 깎아주자고요. 그럼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지겠죠. 0.3Z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0.6x 더하기 0.3z에다가 38,000원을 곱한 것. 요 식과 0.6x 곱하기지. 곱하기 38,000원과 더하기 0.4z 곱하기 38,000원 곱하기 4분의 3이 서로 동일한 식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4분의 3만 여기다 넣어서 0.3z로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다 또 동일한 구성으로 정리가 되겠죠. 나머지도 정리를 해보면 0.6y 플러스 0.3x 곱하기 3만 얼마니? 3만 딸기 케이크가 38,000원이네요. 요거 32,000원 적겠습니다. 32,000원, 38,000원. 그리고 0.6z 더하기 0.3y 하면 얘가 이제 3만원짜리. 자,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고 이 결과 총액이 76만 8천원, 57만원, 그리고 45만원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 나눠주면 계산 끝나겠죠? 물론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자, 이걸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값은 15고요. 얘는 24가 나옵니다. 계산이 좀 빠르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6,000을 45만에 나눠주면은 이것도 대충 얼마가 나오니? 얘는 조금 계산이 귀찮네요. 36,000원을 45036 하면은 대충 뭐 12.5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분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미 개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시면 소수점이 들어가 있어요. 0.6과 0.3을 곱하는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분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값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36,000원이 아니라 3만원이네요. 계산을 할 때 이런 거 오타 나는 거 저도 항상 시험 칠 때 이런 오타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타 안 내도록 조심하면 좋겠네요. 자, 24, 15, 15. 소점이 안 나오니까 더 쉽죠. 이거 다 더해주시고 XYZ의 총합값 구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수평합을 해볼게요. 다 더하면은 54가 나오고 0.9 X, Y, Z가 나와요. 자,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일까? 60이겠지? 합이 60이 아닌 애들은 다 틀린 거야.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합이 60이 아닌 애들은 다 틀렸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여기 60인 애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넣어보는 거야. 그럼 끝나요. 하나만 계산해보면 되잖아. 자, 여기다가 30과 10을 넣었다.
18, 3 하면은 21이니까 딸기 케이크 개수가 맞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야, 이거야. 이게 다야.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치즈케이크군요. 30과 20 넣어주면 18 더하기 6 하니까 24. 오, 되네. 그러고 3번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 자체의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고 풀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상황 판단 문제를 해설을 할 때, 제가 원래 전문이 상황 판단이다 보니까 보통 설명을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상황 판단은 암기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을 암기를 하느냐?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고 그 규칙들 사이사이의 단계들을 건너뛰고 난 최종 결론만 암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원리는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원리들을 최대한 암기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이게 마치 가중평균처럼 들어가는 요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순환해서 사이클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순환해서 옆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거는 그 개수만 바꿔주면은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띠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대입해서 푼 게 잘못되었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계산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많이 무서워하시고, 소위 경비 계산형 문제라고 하는 건데, 뭐 저희 학원 친구들도 이거 많이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되냐 부탁을 많이 해요. 부탁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좀 기출 문제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모강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라서 저도 쉽사리 해주겠다고 말은 못 해주고 있는데, 기존 모강에 다 합치면 한 100문제 이상 나와 있는 유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서 따로 모아서 스크랩해서 풀어보면 분명히 쉽게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평가 기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고 유발 사량의 속력이 100km/h를 초과했는지, 둘째로 1몰 이후의 사고에서, 이건 이제 전제니까, 300kg을 초과했는지, 1몰 이전일 때는 80km/h, 그리고 250kg. 자, 요것들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는 브론즈 등급 가입자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실버 같은 경우는 145만 원, 골드는 17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녹화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 기준을 줬다는 거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온다는 걸 거니까 이 사람들 나오면 밑에다가 등급 달아줘야 되겠네, 이 생각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애평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를 추가로 주고요. 이 장애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네 가지인 거죠. 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해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1몰일 때는 100km/h에다가 300kg 추가, 그리고 1몰 전에는 80km/h, 250kg 추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피해자한테 플러스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5세 미만 같은 경우는 20% 추가를 해준다고 돼 있고요. 환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서 유발 차량의 속력이 피해자 차량보다 높았던 경우는 모든 피해자한테서 마이너스 10%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이 1, 2, 3, 4, 5의 경우를 모두 암기를 해야 되나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찾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를 추가하는 것들 또는 감액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일단은 비율적인 부분들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으로 이 위에 나와 있는 보험금들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수만 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안전띠를 매지 않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해당 피해자에만 20% 차감한다. 이 정도 읽어주시고, 복수는 각각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다 적용시킨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5명 있대요. 갑과 A, B, C, D가 있고요. 그리고 갑은 실버 등급, D한테는 골드 등급, 아내한테도 실버인데 아내는 A니까 실버. 딸이랑 아들한테는 각각 브론즈를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총액이니까 총액은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고,
다음에 사고 유발한 차량이 450kg 그리고 시속 130kg의 과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1몰 이후기 때문에 요 장애평가 기준에 다 해당하고요. 첫째, 둘째를 모두 이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장애평가 기준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번 조건에 해당해서 전체 플러스 10%가 돼요. 그러나 그 세 번째 조건에서 피해 차량의 속력이 사고 유발 차량의 속력보다 높았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0% 증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차감이 되게 되겠죠. 없던 게 됩니다. 합연산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합연산이다. 더해진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허리 질환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2번 조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5세 미만의 아동, 환자인 경우에 해당해서 20%의 추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모친의 경우에는 71세이기 때문에 65세를 넘어서 20%의 가산을 받게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5세 미만의 딸이기 때문에 20%를 가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B는 13세 아들인 B의 경우에는 안전띠를 스스로 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만큼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계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계산할 거리가 줄어들죠. S는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S는 그 값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S가 얼마더라? S가 실버 등급은 145만 원 그리고 A, C, D를 한 번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실버, 브론즈, 골드를 더한 다음에 1.2배를 해주자. 그러면은 실버, 브론즈, 골드 각각을 합치면 110, 145, 175만 원을 더하게 되니까 430만 원이 될 거예요. 110만 원, 145만 원, 175만 원을 다 더해주면은 430만 원이 된다. 자, 430만 원에 20%를 가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96만 원만큼 더 더해주게 되니까 자, 526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브론즈인데 20%만큼 감산이 되죠. 그럼 22만 원을 빼주면 88만 원. 자, 이거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오나? 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네,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끝까지 계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다면 끝까지 계산해 보는 게 우월 전략이긴 하지만 1위 자리만 계산을 하셔도 9가 나오죠. 1위 자리 9인 거는 2번밖에 없으니까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랬는데 놀랍게도 정답률이 28%밖에 안 나왔다는 거. 실수할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주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저라면 이 문제 3분 투자해서 완벽하게 맞추겠습니다. 16번은 정답률이 50%를 넘어서 좀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하학적인 문제들은 민경채 쪽에서는 종종 출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하학에 기반한 문제들도 좀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이 또 정답률이 20%로 굉장히 낮게 나왔던 문제예요. 자, 얘는 내용을 잘 보면은 번호표도 분배를 하고 무한하게 순차적으로 되면서 약간 뭔가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뉴턴산 같은 것들 아니면은 우리 2010년도 2011년도 외교원 문제에 나왔었던 11년 맞나? 그 외교원 시험이 딱 한 번 있었던 해가 있어요. 1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에 나왔었던 언론리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랑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종류와 무관하게 순차적으로 부여되고 각 식당은 자신의 식당에 접수된 주문의 순서대로 음식을 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약간 오버쿡트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다음에 이 조리하던 도중에 접수된 경우는 먼저 들어온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조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끝나기 전엔 다른 걸 못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W 푸드코트에는 3분의 1명씩 손님이 방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손님은 무조건 3분의 1명으로 고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식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식당이 5분, 한식당이 2분이다라고 되어 있고 뭐 각각 5분, 2분, 4분, 3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식당과 양식당 같은 경우는 손님이 몇 명이 오든지 간에 딜레이가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딜레이가 없죠? 중식당이나 일식당을 제외한 한식당과 양식당만 있을 경우에는 3분마다 손님이 오더라도 그 시간 내에 모든 조리를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식당이나 양식당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나오는 경우는 아마 딜레이 없이 최단 시간에 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고 뭔가 조건 내에서 특별한 거를 더 뽑아내야 되겠지라고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조금 오산이에요. 왜 오산이냐? 이 문제는 절차만 주고 있는 겁니다. 절차와 규칙만 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보통 선지에서 부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절차 속에서도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게끔 해주는 힌트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힌트들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선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건 읽고 빠르게 선지로 내려가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번호표상의 번호가 더 큰 사람이 번호가 더 작은 사람보다 음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하면 반박이 될까? 굉장히 쉬워요. 자, 1번 사람이 중식당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사람이 중식당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번 사람은 5분째에 음식을 받게 되고 2번 사람은 10분째에 중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3번 사람이 한식당을 주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번 사람은 6분이 지난 뒤에 도착을 했고 한식당은 2분이면 조리가 끝나기 때문에 8분이 총 8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중식당에 간 사람보다 번호는 더 크지만 음식은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가능하죠. 경우는 없다는 틀린 겁니다. 발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을 지우면 2번이랑 4번밖에 남지 않아요. 2번이랑 4번밖에 남지 않고 18번에 2번과 4번이 굉장히 비슷한 수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디귿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번호표 2번과 번호표 3번이 음식을 제공받는 시간의 최대 간격은 6분이다. 이걸 다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의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2번 사람은 한식당에서 5분째에 받았고 3번 사람은 9분에 들어와서 이제 6분에 들어와서 세 번째 음식을 주문하고 5분이 지나서 11분 뒤에 받은 요 6분짜리를 바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했다면 니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고객의 방문 시점으로부터 0분, 3분, 6분, 9분이면 손님이 도착을 합니다. 이때 중식당이든 한식당이든 일식당이든 양식당이든 간에 이 마지막 사람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주면 우리는 이 최소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9분에 도착한 사람이 한식당을 선택을 해서 2분 만에 음식을 받았다라고 하면 11분이 되겠죠? 이 앞에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지 간에 중식당을 선택을 하더라도 11분이면 모든 음식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첫 고객 방문 시점으로부터 모든 음식이 제공되기까지 최소 시간은 11분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니은을 틀렸다고 하신 분들이 답을 선택한 분들보다 더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18번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9, 20, 21 다들 많이 틀리셨는데 이거를 다 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맞아야 될 법한 문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여러분 꼭 맞춰야 됩니다. 이거 정답률 40%안 나온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모아놓고 풀어보세요. 20번 문제 아까 말했던 경비계산형이랑 같은 거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21번도 정답률이 29%밖에 안 남았는데 얘도 맞아야 돼요. 이것도 정말 틀리면 안 될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의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문제들 꼭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조건을 앞에서 다 읽고 푸는 방법만 보여줬으니까 이번 반대로 상황을 먼저 보면서 문제에 나올 그러니까 조건들이 나올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여행 과정에서 A씨의 노상 주차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행 과정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주자는 아니겠죠. 거주자는 아닐 거고요. 노상 주차장을 이용을 했을 때 이 노상 주차장에 대한 어떠한 이제 뭐 과금 체계가 존재하겠죠. 요금 체계가 존재할 거고 이 사람이 전기 자동차를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일반 휘발유 자동차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총 3시간 20분 이제 주차했다고 나왔고 주차요금 기본적으로 기본료랑 추가요금으로 나눠지니까 기본료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인 아내랑 4명이 탑승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국가유공자 할인이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해볼 만하죠. 국가유공자 할인이나 아니면 다둥이 행복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할인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곳에 잘못 주차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벌금 체계 같은 것들이 벌금이나 아니면은 가산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상 주차장은 주차요금 받아야 되고요. 2시간까지는 1시간당 2,700원, 2시간 초과시 10분당 6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시간 20분 있었으면은 5,400원에다가 80분 추가되었으니까 4,800원 해서 원래는 1,2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가산금을 추가를 할때 4, 5, 6항에 따라 감면된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감면된 주차요금부터 먼저 구해보는 게 좋겠죠. 감면된 주차요금 구하기 전에 구획 외에 곳에 주차한 경우에 4배의 가산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기본금액 곱하기 5배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밑에서 감면된 주차요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공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할인한다라고 돼 있는데 운전자는 갑이죠. 아내가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할인은 받을 수 없어요. 전기 자동차는 50%를 받는다, 할인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100분의 30만큼 또는 100분의 50만큼을 할인할 수 있다 했는데 두 자녀이기 때문에 70%의 금액만 내면 되겠죠. 자, 0.7, 0.5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각 호에 대해서 전부 누적으로 들어가느냐, 누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항에 나와 있지 않죠. 그게 나오는지 검토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6항을 봤더니 감면율이 높은 것들 하나만 적용시키라고 돼 있으니까 0.5만 적용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1200원에다가 50% 때려주면 5100원이고요. 주차요금을 감면한 결과 10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는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5000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5000원에 5배를 해주면 25,000원. 해서 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게 제일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려워서 못 풀었다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이제 정답을 선택하신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의 촉박함 그리고 생긴 것의 험악함 때문에 안 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5번을 볼게요. 25번이 정답률이 정말 놀랍게도 12%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네, 이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다들 안 푼 것 같더라고요. 이거 왜 어렵게 생각했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림 그리셨으면 그냥 바로 풀렸을 겁니다. 자, 안쪽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 A는 3분마다 바깥쪽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 B는 12분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럼 1분마다 얼마만큼씩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되겠죠. 3분의 한 바퀴 돈다는 건 1분의 3분의 1바퀴 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F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A는 이 처음에 0점에서 1점으로 가는데 1분이면 된다. 2점으로 가는데도 1분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분이 지나면 다시 1점에 도달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B자동차 같은 경우는 12분마다 한 바퀴씩 돈다고 돼 있어요. 12분마다. 그러면 절반을 갔을 때가 6분이겠죠? 조금 더 나눠봅시다.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를 4등분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3이 되겠죠. 시계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가 9가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씩 한 값이 바깥에 존재하겠죠. 1분, 2분, 3분, 4분. 자, 이미 답이 나와버렸죠. 답이 나와버렸어요. 거의 뭐 나일론 머스크 빙의할 것처럼 발음이 새는데 4분이 지나면 B는 전체의 3분의 1만큼 외곽선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1분이 지나면 전체 3분의 1을 지나게 되고 거기에 3분을 더 더해주면 한 바퀴를 더 돌기 때문에 4분이 되는 시점에 전체의 3분의 1을 더 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케이스들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25번의 답이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A랑 B랑 F 사이가 일직선이 되는 걸 구하는 거니까 같은 값을 구하면 안 되죠. 제가 순간 뻘짓을 했는데 직선상 위에 있는 걸 구하는 거니까 얘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2분 있죠? 여기 2분 있죠? 같은 직선이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림 하나만 그려봤으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고 여러분들 방탈출 게임 같은 거 가시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생긴 게 이상해서 안 풀었다 라면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어렵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뭐 굉장히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일직선상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4분이라고 했던 게 F를 고려를 안 해서 그런 건데 A랑 B랑 F가 모두 일직선상에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이 맞는 겁니다. 요거 그림 그려주고 이 요구사항 발문 잘 읽어주셨으면 다들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본 거 이외에 60%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걸 지금부터 골라 드릴 거거든요. 다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표시 꼭 해주시고 반성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표시해 주세요. 22번 표시해 주시고요. 이거 틀리셨으면 꼭 연습하시고요. 21번 당연히 아까 표시했어야 될 부분이고 21번 그리고 이 20번도 맞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19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17번도 사실 17번은 70%는 넘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번도 맞아야 되는 거고 15번도 54%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맞으셨어야 될 문제예요. 그다음에 15번 이 정도는 제가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11번이 정답률이 94%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1번처럼 다 나와줘야 돼. 이건 저런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건데 9번 78% 괜찮고 7번 8번 다 괜찮고 6번도 괜찮고 자 5번도 72%밖에 안 나왔는데 조금 아쉬워요. 5번도 틀리신 분들이 있으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도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고 3번은 연습을 좀 하세요. 3번은 틀릴 수 있습니다. 3번은 정답률이 50%인데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5급이라고 해도 정답률이 70%가 안 나올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산점을 사실 크게 활용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표시드린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제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저널 2회차 모의고사의 중요한 문제들 전부 다 해설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 문제가 그 과목별로 난이도 편차가 좀 컸던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다음 주는 좀 더 난이도 편차가 없도록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범주전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거나 카페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이 몇 점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등수는 몰라요. 등수표는 없고요. 제가 받은 표는 어디니? 이런 거예요. 각 문항별 점수기 때문에 최고점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아마 곧 있으면 기사가 나갈 건데 기사가 나가면 그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